안중근 의사를 신문했던 일본 검사가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를 적으로 만났지만 그가 진정한 위인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고.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마지막 1년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총을 쏘기까지의 결심, 감옥에서 써내려간 글씨들, 그리고 100년이 넘은 지금도 일본 경매장에서 최고가를 기록하는 그 붓글씨의 이유를.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이 땅,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켜온 이 나라가 어떤 사람의 어떤 결단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2009년 4월 26일 리순 감옥의 한 독방에서 31살의 조선 청년이 마지막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사형 집행을 이틀 앞두고 있었습니다. 두 손은 묶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만주의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붓에 먹을 적시고 천천히 그러나 힘차게 종이 위에 써내려갔습니다. 위국 헌신 군인 본분,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글씨가 바로 오늘 일본의 경매장에서 수억 원에 팔리는 안중근 의사의 유목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글씨가 100년이 지난 지금도 그토록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역사적 유물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글씨 속에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한 인간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글씨를 사는 사람들 중에는 일본인들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사형에 처한 그 인물의 글씨를 수억 원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겁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08년 가을 안중근은 러시아 연해주의 한 작은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30살이었습니다.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습니다. 아버지 안태우는 개화의식이 높은 선비였고 안중근은 어린 나이에 말타기와 사격을 즐겼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아능칠이라고 불렀는데 가슴과 배에 7개의 점이 있어서 붙은 별명이었습니다. 옛사람들은 그 7점을 보고 이 아이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는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며 세례를 받았고 토마스라는 세례명을 얻었습니다. 25살에는 가족을 이끌고 평안도로 이주하여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교육이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던 그 해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조선의 외교권이 일본에 강탈당하고 고종 황제가 강제로 조약에 도장을 찍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안중근은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며칠을 울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붓이 아니라 총으로 싸워야 할 때가 왔다고. 2007년 안중근은 연해주로 건너가 독립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의병 조직에 합류하여 함경도 국경 일대에서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전투는 쉽지 않았습니다. 무기는 부족했고 군사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안중근은 패전을 거듭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초봄 안중근은 동지 11명과 함께 특별한 결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왼쪽 손 넷째 손가락 첫 번째 마디를 함께 잘라 그 피로 태극기에 대한 독립이라는 네 글자를 썼습니다. 단지동맹이라 불리는 이 결의는 죽음을 각오한 독립의 맹세였습니다. 안중근의 왼손은 그래서 넷째 손가락 끝마디가 없습니다. 훗날 그가 남긴 유목들에는 항상 왼쪽 손바닥 도장이 찍혀 있는데 그 손도장에서 잘린 손가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손도장 하나가 이 글씨가 진짜 안중근의 것임을 증명하는 인장이 된 것입니다. 2008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안중근은 연해주 일대를 돌아다니며 동지들을 모았습니다. 그 무렵 중요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의 초대 조선 통감이자 조선 침략의 설계자인 이토 히로부미가 만주 하얼빈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그 이름은 조선의 모든 독립운동가에게 원수와도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을사늑약을 강요한 장본인 고종 황제를 협박한 주모자, 조선의 국권을 빼앗는데 앞장선 인물이었습니다. 안중근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그는 동지 우덕순, 조도선,
유동하와 함께 이토를 처단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8년 10월 그들은 하얼빈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안중근의 손에는 브라우닝 권총 한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총을 쏘는 순간 자신이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갔습니다. 10월 26일 아침 하얼빈역은 북적였습니다. 러시아 의장대가 도열해 있었고 각국 외교관들이 이토 히로부미를 맞이하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안중근은 러시아 병사들과 환영 인파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여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가 조금 넘었을 때 기차가 역에 들어섰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70살의 늙은 정치가였지만 당당한 걸음이었습니다. 러시아 의장대가 열병을 시작하고 이토는 천천히 그 앞을 걸어갔습니다. 안중근은 인파를 해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탕, 세 발의 총성이 하얼빈역을 울렸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쓰러졌습니다. 안중근은 그 자리에서 러시아 헌병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체포되면서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코레아우라. 러시아어로 대한국 만세라는 뜻이었습니다. 총성 하나가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날의 소식은 전 세계 신문에 실렸습니다. 조선의 한 청년이 동아시아 최고의 권력자 중 한 명을 처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안중근이 잡힌 후 리순으로 이송되어 재판을 받는 그 과정에서 그는 전 세계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리순 감옥. 그곳은 일본이 만주에서 운영하던 군사 감옥이었습니다. 안중근이 도착했을 때 감옥의 일본인 간수들은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독립운동가란 신문 앞에서 떨거나 울부짖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0살의 조선 청년은 달랐습니다. 그는 당당했습니다. 당당하다 못해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신문을 담당했던 일본 검사 미조부치 타카오. 그는 훗날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안중근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왜 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으며 단 한 번도 변명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수십 년간 수많은 피의자를 신문했지만 이토록 일관되고 당당한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는 나의 적이었지만 나는 그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기록은 실제로 존재하는 역사적 문서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위해 싸운 조선 청년을 신문한 일본 검사가 그를 존경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중근이라는 인물의 크기였습니다. 신문은 수십 차례 이어졌습니다. 일본 측은 안중근을 단순한 암살자, 즉 테러리스트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안중근은 그 틀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대한의군 참모중장으로서 전쟁을 수행한 것이며 이토 히로부미는 동양 평화를 해친 전쟁 범죄자이다. 나는 국제법에 따라 전쟁 포로로 대우받아야 한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라 전쟁을 수행한 군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논리는 법정에서도 신문장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본 재판관들은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조선의 독립운동가가 이토록 명확한 법적 논리와 역사적 인식을 갖고 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2009년 2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은 단 며칠 만에 끝났습니다. 일본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사형, 그것이 판결이었습니다. 안중근은 판결을 들으며 아무런 동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재판장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내 소원은 동양 평화이며 그것을 위한 나의 행동은 옳았다.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재판이 끝나고 사형 집행일이 정해졌습니다. 2009년 4월 26일 안중근의 나이 31살이었습니다. 그에게는 2달도 채 안 되는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가 한 일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글을 썼습니다. 논문을 썼습니다. 동양평화론이라는 제목의 미완성 논문이 그것입니다. 안중근은 이 논문에서 한국, 중국, 일본이 서로 협력하여 서양 열강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각 나라가 독립을 유지하면서도 동양의 평화를 위해
연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생각은 오늘날의 국제협력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00년 전 리순 감옥의 독방에서 30살의 청년이 이런 생각을 글로 남겼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나 동양평화론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사형이 예정보다 일찍 집행되면서 그는 미처 결론 부분을 쓰지 못했습니다. 완성된 서론과 본론만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큰 울림을 주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문장도 다 쓰지 못하고 처형된 한 사람의 생각이 100년 뒤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안중근은 이 기간 동안 수많은 유묵을 남겼습니다. 리순 감옥의 간수들과 일본 관리들 그리고 그를 면회온 사람들이 글씨를 부탁하자 그는 기꺼이 써주었습니다. 적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인들에게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유묵은 200여 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묵들은 지금 한국, 일본, 중국 각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유묵에 담긴 내용들은 다양합니다. 견리사의 견이수명, 이익을 보거든 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거든 목숨을 바치라는 뜻입니다. 일일부독서 구중생형극,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뜻입니다. 이 글귀들은 지금도 학교 교실에 걸리고 서예 교본에 실리고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귀들이 죽음을 이틀 앞둔 사람이 감옥에서 쓴 것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안중근의 유묵에는 항상 왼손 손바닥 도장이 찍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손도장을 자세히 보면 넷째 손가락 끝마디가 잘려 있습니다. 단지동맹의 흔적입니다. 이 손도장 하나가 진품 감정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이 손도장을 위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역사의 도장이기 때문입니다. 2009년 3월 사형 집행을 한 달 앞두고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들에게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마라. 내가 나라를 위해 이 일을 했으니 어미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다음 세상에서는 선량한 천주의 아들이 되어 다시 만나자. 이 편지를 읽은 안중근은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담대함에 대한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조마리아 여사, 그녀 역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위인입니다. 아들의 사형을 앞두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대신 비겁하게 살지 말라고 편지를 보낸 어머니, 그 어머니가 있었기에 그런 아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중근은 어머니의 편지에 답장을 썼습니다. 불초자 안중근이 어머님께 저의 죽음으로 우리 민족이 조금이라도 독립에 가까워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머니, 부디 건강하십시오. 이 편지가 안중근이 어머니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그는 이 편지를 쓰면서도 손이 떨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글씨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당당하고 힘찬 글씨였습니다. 사형 전날 밤 안중근은 2명의 천주교 신부를 만났습니다. 그는 신부에게 마지막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일 주님의 품으로 갑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이루지 못한 일들이 많아 아쉬울 뿐입니다. 2009년 4월 26일 오전 리순 감옥의 처형장 안중근은 흰 한복을 입고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동양평화 만세를 3번 외쳤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31살, 너무나 짧은 생이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세계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얼빈역에서 울린 3발의 총성은 이미 전 세계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고 리순에서의 재판 과정은 여러 나라의 외교관들과 언론인들이 주목하는 사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안중근의 조국 조선에서는 그 죽음을 공개적으로 애도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일본의 통치 아래에서 안중근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유해는 어디에 묻혔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슬픈 부분입니다. 안중근은 처형된 후 리순 감옥 근처 어딘가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위치는 기록되지 않았거나 기록이 있더라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의도적으로 그의 묘소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혹여 그의 무덤이 독립운동의 성지가 될까
두려워서였다고 합니다. 안중근은 처형되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면 고국으로 반장해 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그의 바람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현재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수십 년간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리순 일대에서 아직 그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영웅, 동상이 세워지고 기념관이 지어진 그 인물의 유해가 지금도 이국 땅 어딘가에 묻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직 그를 집으로 모셔오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역사를 아는 것은 그를 기억하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숙제를 놓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중근이 떠난 자리에서 그의 이야기는 오히려 더 크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를 신문했던 일본 검사 미조부치 타카오는 안중근이 처형된 후에도 오랫동안 그 기억을 간직했습니다. 그는 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법적으로 그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일을 도왔지만 그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에서 나보다 훨씬 명확하고 당당했음을 고백한다. 그는 나보다 더 자유로운 사람이었다. 감옥 안에서 그를 가까이서 지켜봤던 리순 감옥의 간수지바 도시치, 그 역시 안중근의 영향을 크게 받은 인물입니다. 지바는 안중근이 처형된 후 평생 그의 유묵을 간직하고 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지바가 간직한 유묵에는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바는 자신의 고향 일본 미야기현에 돌아간 후에도 그 유묵을 갑옷처럼 여겼고 사망하기 전 그 유묵을 지역 사찰에 기증했습니다. 지금도 일본 미야기현의 다이린지라는 절에는 안중근 의사의 유묵이 보관되어 있으며 그 절에는 안중근을 기리는 작은 비석도 세워져 있습니다. 적이 그를 존경했다는 것, 신문한 검사가 그를 위인이라 했다는 것, 그를 감시하던 간수가 평생 그의 글씨를 기도하며 간직했다는 것, 이것이 안중근이라는 인물의 진짜 크기입니다. 총을 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움직인 것입니다. 원수의 마음까지 움직인 그 정신이 1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유묵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안중근의 글씨는 단순한 서예 작품이 아니라 한 인간의 정신이 담긴 문화재입니다. 글씨 자체에 힘과 아름다움이 있고 그 글씨를 쓴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킨 사람의 글씨에는 보통 글씨와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일본의 서예 전문가들도 안중근의 글씨를 두고 필력이 대단히 강하고 정신이 담겨 있다고 평가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안중근의 유묵이 일본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는 사실은 그가 단순히 조선의 민족 영웅이 아니라 동양 전체가 인정하는 정신적 위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를 처형한 나라의 사람들이 그의 글씨를 수억 원을 주고 사고 싶어 한다. 이보다 더 강력한 역사의 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중근이 남긴 유묵 중에서 특히 많이 알려진 것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초당이라는 글귀입니다. 풀밭에 이슬 같은 인생이라는 뜻으로 짧은 인생이지만 깨끗하게 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 욕보동양 성계정략이라는 글귀도 있습니다. 동양을 지키려거든 먼저 정책을 바르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동양의 평화를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유묵이 있습니다. 바로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뜻의 일일부 독서 구중생 형극입니다. 이 글귀가 놀라운 이유는 이것을 쓴 사람이 사형수였다는 점입니다.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책을 읽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유묵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일부는 한국의 박물관에 있고 일부는 일본 각지의 개인 소장가나 사찰에 있으며 일부는 중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행방을 모르는 유목도 많습니다. 안중근 의사 기념 사업회에서는 지금도 유목 발굴과 환수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해와 마찬가지로 유목들도 아직 완전히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처음 배운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마도 초등학교 교과서에서였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기 전 2달 동안 무슨 글을 썼는지, 어떤 논문을 남겼는지, 어머니에게 어떤 편지를 썼는지는 잘 배우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그 빠진 부분을 채워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중근이 하얼빈 의거를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에는 여러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단순한 분노로 총을 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이토 히로부미가 저지른 15가지 죄목을 직접 정리하고 그 하나하나를 역사적 근거를 드러 나열했습니다. 재판에서 그는 그 15가지를 당당하게 낭독했습니다. 그 죄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첫째,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둘째, 고종황제를 강제로 폐위시킨 죄, 셋째, 을사능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 넷째, 정미칠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 다섯째, 조선의 양민을 학살한 죄, 여섯째, 조선의 국권을 강탈한 죄, 이 외에도 9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안중근은 이것을 재판장에서 막힘없이 낭독했습니다. 변호인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재판을 참관했던 외국 언론인들은 이 장면을 두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한 청년이 동양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 세력의 최고 지도자를 논리적으로 단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적국의 법정에서 목숨이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일본 신문들조차 재판 과정을 상세히 보도했고 일부 일본 지식인들은 안중근의 논리와 태도에 내심 공감했다고 전해집니다. 안중근의 재판을 맡은 변호인 이야기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일본인 변호사 미즈노 기치타로와 가마다 세이지, 이 두 사람은 일본 법원이 선임한 관선 변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진심으로 안중근을 변호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안중근을 만난 후 그의 인품에 감화되었고 법적으로 그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물론 결과는 바꿀 수 없었지만 그들이 남긴 기록들은 안중근의 인물됨을 후세에 전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안중근의 의거가 당시 국제사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당시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가 중 한 명이었고 일본 총리를 4번이나 역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일본 국내에서는 당연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일부 강경파는 조선에 대한 더 강한 탄압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안중근을 영웅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했습니다. 중국의 지식인들과 언론은 안중근의 행동을 아시아 인민이 제국주의에 저항한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얼빈이 당시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던 도시였기 때문에 안중근의 의거는 단순히 조선과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주목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안중근을 체포한 후 일본에 넘기면서도 그의 거사에 암묵적인 이해를 보이는 기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가 복잡했고 이토 히로부미의 하얼빈 방문 자체가 러시아와 일본 간의 만주 이권 협상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중근의 의거는 이후 조선 독립운동의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장 독립투쟁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독립운동가들에게 정신적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내내 안중근은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배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결행하던 때에도 안중근의 정신이 그들에게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있고
경제적 풍요가 있고 세계 어디에서도 한국 여권을 꺼내면 인정받는 이 나라. 이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누군가는 총을 들었고 누군가는 옥에 갇혔으며 누군가는 30살의 처형장에서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 사람들의 희생 위에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50대, 60대 어르신들, 여러분이 어린 시절을 보낸 그 시대는 아직 그 역사의 상흔이 생생하던 때였습니다. 부모님께서 일제시대를 몸소 겪으셨거나 그 이야기를 직접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안중근의 이야기가 교과서 속 먼 이야기가 아니라 어딘가 피부에 닿는 이야기로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안중근이 처형된 것은 2009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6년 후인 1945년 조선은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안중근은 그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국에서도 조국의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는다면 광복의 기쁨을 그 누구보다 기뻐했을 사람 중 하나가 안중근이었을 것입니다. 광복 이후에도 안중근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연구하고 기렸습니다. 서울 남산에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세워졌고 전국 곳곳에 그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0월 26일이 되면 우리는 그의 의거를 기념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중국에서도 안중근을 기린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 현재 하얼빈역에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4년에 처음 설치된 이 기념관은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 연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이 기념관 설치에 공식적으로 반대했지만 중국은 이를 밀어붙였습니다. 안중근이 제국주의에 저항한 영웅으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안중근의 이름은 세계 곳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고 그의 유목을 연구하는 서예가들이 있으며 그의 철학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년이 넘은 이야기가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위인의 증거가 아닐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안중근을 주제로 한 뮤지컬이 있습니다. 영웅이라는 제목의 이 뮤지컬은 2009년에 처음 공연된 이래 지금까지 수천 회 이상 공연되었고 수백만 명의 관객이 보았습니다. 단일 뮤지컬로 한국에서 가장 많이 공연된 작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뮤지컬은 해외에도 진출하여 일본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공연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영웅이 공연될 때마다 화제가 됩니다. 자국의 초대 총리를 저격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뮤지컬이 일본 무대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역설적이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 관객들의 반응이 예상 밖으로 뜨거웠다고 합니다. 안중근의 신념과 용기 그리고 인간적 면모에 감동받은 일본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예술의 힘이고 역사의 힘입니다. 국경을 넘고 시대를 넘어서 한 인간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안중근은 총을 쏜 사람이기 전에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고 사랑하는 조국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인간적인 면모가 시대와 국경을 초월하여 사람들에게 닿는 것입니다. 안중근의 유목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유목 중에는 일본의 국립박물관과 유명 사립박물관에 소장된 것들도 있습니다. 학술 조사에 따르면 현재 확인된 유목만 해도 60점 이상이며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것들까지 합치면 200점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 정부와 민간 단체들은 지금도 해외에 있는 유목들을 환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목 환수 작업이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소장자들이 쉽게 내놓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글씨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한 소장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예 작품이 아니다. 한 인간의 혼이 담긴 유산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쉽게 팔거나 내놓을 수 없다고. 이 말 속에 깊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안중근을 처형한 나라의 사람이
그의 유묵을 혼이 담긴 유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역사는 때로 이런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합니다. 권력으로 지울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정신입니다. 안중근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 계속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단순히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용감한 사람은 많습니다. 역사 속에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의병들도 용감했습니다. 그러나 안중근이 특별한 이유는 그가 용기와 함께 지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성이 그를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사상가로 만들었습니다. 동양평화론, 이 미완성 논문이 오늘날 어떻게 평가받는지 아십니까? 2020년대 들어서 이 논문은 국제관계학자들과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중근이 이 논문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오늘날의 국제 질서와 놀랍도록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안중근은 이 논문에서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공동은행을 설립하고 공동군대를 창설하며 서로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유럽연합과 얼마나 비슷한지 느껴지십니까? 유럽연합이 공식 출범한 것이 1993년입니다. 안중근이 이 논문을 쓴 것이 2009년입니다. 유럽연합보다 84년 앞서서 감옥 독방에서 사형을 앞두고 이런 생각을 글로 남긴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두고 시대를 100년 앞선 사상이라고 평가합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그 시대 동양의 지식인들 대부분이 민족주의와 제국주의의 틀 안에서 생각할 때 안중근은 이미 국가 간 협력과 공동 번영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죽임을 당할 처지에서 그의 사상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그는 정식으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서당에서 한학을 배웠고 천주교 신앙을 통해 서양의 사상도 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동양평화론 같은 논문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깊이 생각하고 많이 읽고 간절히 조국과 인류를 사랑한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일 부독서 구중생 형극.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그가 남긴 유묵 중에서 이 글귀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의 고백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동양평화론 같은 논문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중근의 신앙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세례명이 토마스였는데 이것은 의심 많은 제자 토마스에서 따온 이름이 아니라 중세의 신학자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따온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안중근의 신앙은 그의 행동에 깊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면서 이것이 살인이 아니라 정의로운 처단이라고 믿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원칙적으로 살인을 금하지만 안중근은 이것이 한 개인을 향한 증오가 아니라 조국과 동양, 평화를 위한 행동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신부였던 빌렘 신부는 처음에는 안중근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중근을 감옥에서 만난 후 그의 믿음과 확신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사형 집행 전날 밤 안중근은 빌렘 신부에게 마지막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성체를 받았습니다. 신자에게 있어 영성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하루 앞둔 날 밤 안중근은 기도하고 고백하고 영성체를 받으며 평화롭게 잠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2009년 4월 26일 아침 10시 안중근은 리순 감옥의 처형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간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내 뼈를 하얼빈 공원 근처에 묻어두었다가 조국이 독립하면 고국으로 옮겨다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적국의 간수에게 자신의 죽음을 집행할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 말 속에는 원망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신앙에 대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31살의 안중근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것들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유묵은 경매장에서 최고가를 기록하고 동양평화론은 국제관계학 논문에 인용되며
영웅은 무대에서 수천 번 공연됩니다. 그리고 매년 10월 26일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았습니까? 안중근이 결심한 것은 거창한 사명감에서만 온 것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그것은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의 피가 흘렀기 때문이기도 하고 을사늑약의 소식을 듣고 며칠을 울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단지 동맹의 동지들과 함께 손가락을 자르며 나눈 피의 맹세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의 거대한 결심은 그렇게 수많은 작은 감정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로 이야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안중근이 처형된 지 117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조선은 광복을 맞았고 분단되었으며 전쟁을 겪었고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번째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문화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K-팝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안중근이 이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도 그는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가 목숨을 바쳐 지키려 했던 그 조선의 후손들이 이렇게 세계 속에서 당당하게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웃을 것입니다. 한국이 해냈다고. 여러분이 살아오신 그 세월이 바로 그 과정이었습니다. 50대, 60대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 땀 흘려 일하고 자녀를 키우고 이 나라를 함께 만들어 온 그 과정 하나하나가 안중근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안중근이 씨앗을 뿌렸고 여러분의 세대가 그 씨앗을 자라게 했으며 지금 이 나라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안중근의 유해를 찾는 일입니다. 그는 리순 감옥 어딘가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를 집으로 모셔오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06년부터 중국 정부와 협력하여 리순 지역에서 유해 발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의 개발과 건설로 인해 당시의 지형이 많이 바뀌어 있어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발굴 작업에 참여한 한 고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찾을 것입니다. 그것은 고고학적 의무이기 전에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역사적 의무입니다. 이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 알리는 것, 그리고 끝내 그를 집으로 데려오는 것.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처형된 후에도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망명지에서 힘겹게 살다가 2003년 아들이 처형된 지 14년 만에 중국 상하이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 역시 고국 땅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조마리아 여사의 유해는 2005년에야 비로소 한국으로 봉환되어 서울 효창공원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수십 년간 이국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아들보다 먼저 돌아온 어머니,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아들. 이 이야기가 마음 한편을 무겁게 합니다. 우리가 안중근을 이야기할 때 종종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 김아려 여사와 두 아들 안분도 안준생입니다. 안중근이 하얼빈으로 떠날 때 아이들은 어렸습니다. 큰아들 안분도는 어릴 때 세상을 떠났고 둘째 아들 안준생은 일제 강점기를 살아남았지만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내 김아려 여사는 남편이 처형된 후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힘겹게 살았습니다. 영웅의 가족들이 치른 대가는 언제나 이렇게 컸습니다. 역사는 영웅을 기억하지만 그 영웅의 곁에서 묵묵히 견뎌야 했던 가족들의 이야기는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안중근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그의 가족들이 치른 대가도 함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안중근의 유목이 왜 지금도 일본 경매에서 최고가에 팔리는가? 이제 그 답이 보이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희귀한 유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한 인간의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도 감옥도 심지어 죽음도 그 정신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 글씨를 보는 사람은 누구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그 속에서 무언가를 느낍니다. 설명할 수 없는 힘, 설명할 수 없는 정직함, 설명할 수 없는 당당함을 100년이 지나도 그 힘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억 원을 주고서라도 그 글씨를 갖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돈으로 사려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죽음 앞에서의 당당함, 신념의 아름다움, 그것을 그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까? 부모님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일제시대를 살고 전쟁을 겪고 폐허에서 다시 일어선 그 세대, 그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총을 들지는 않았어도 자신의 자리에서 버티고 일하고 자녀를 키우고 이 나라를 이어온 사람들. 안중근이 씨앗을 뿌렸다면 그 세대가 그 씨앗에 물을 주었고 여러분이 그 나무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그 연결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역사를 아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댓글로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안중근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신 분이 있으십니까? 혹은 어린 시절 어른들께 들은 독립운동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이야기가 모이면 그것이 또 하나의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혹은 직접 만나서 이 이야기는 나눌수록 더 커지는 이야기입니다. 안중근을 기억하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날 때마다 그의 정신은 그만큼 더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안중근이 남긴 말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그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약속에 답할 차례입니다. 기억하는 것으로, 알리는 것으로, 그리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그를 기다리는 것으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